지금 우리 안보 상황이 좀 어렵습니다. 우리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인데 이 어려울 때일수록 경직된 태도, 또 이념 지향의 외교를 넘어서서 모든 방향을 내다보면서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수단이 이전에는 정부의 외교부만이 열심히 외교했는 데서 지금 공공외교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기업 외교, 정용진 부회장이 공공외교 네. 이런 외교들을 총합적으로 또 전방위 외교를 통해서 이 위기를 극복을 해내야 되겠죠. 실시간 재난안전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보토크 시간입니다. 오늘도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 나오셨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2025년 새해 재난안전 119 첫 출연이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시청자분들에게도 한 말씀 해주시죠. 시청자 여러분들도 복을 많이 받으라기보다는 복을 많이 지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복을 지어라 이렇게 영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Have a great new year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제 복을 받기보다는 다른 분에게 복을 많이 만들어주는 그런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저도 올 한 해에는 좀 지구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들 좀 휴전하고 그렇죠. 평화가 좀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난달 27일이었죠. 네. 전쟁기념사업회에서 나라를 지키는 포럼, 나지 포럼이 열렸다고 들었습니다. 이 주제가 2024 국제정세 상황평가와 2025 한반도 안보 전망이었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들이 나왔나요? 예, 나지 포럼 하니까 일부에서 발음이 낫지 이렇게 들려서 좀 안 좋다는 오해할 수가 있죠. 오해인데 그러나 이 나지는 나라를 지키는 포럼, 전쟁기념사업회 법에 이렇게 맞는 이름을 한글 이름을 찾아서 나지 포럼이 되거든요. 6차례 했는데요. 연말에 전부 이제 뭐 솔직히 대략 난감한 국내 상황 때문에 국내 상황에 전부 뉴스가 맞춰지고 국민 관심이 되니까 저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국제 정치, 급변한 정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좀 끌어야 되겠다는 그런 의도로 기획한 것이 2024 국제 정치 상황 평가와 2025년 전망 이런 주제로 했는데 여기에 저희 생각에 동감을 해줘서 최은희 전 합참의장 또 유엔 사무총장은 잘 아는데 사무차장은 잘 몰라요. 우리 외교관 중에서 사무차장을 하신 분이 있어요. 김원수 사무차장, 또 장달중 서울대 교수 전 최대석 이대 교수였죠. 김명수 연세대 교수, 남수 고대 교수 이렇게 아주 석자 교수들이죠. 그분들하고 또 현장에 뛰는 금철령 KBS 기자를 비롯해서 김기근, 신석호, 배숙강 대기자가 이렇게 참석을 했었는데 주로 논의가 이제 트럼프 변수에 따른 여러 가지 국제 환경의 변화, 또 중동과 유럽에서 진행되고 있는 어떤 전쟁 이것이 이 대만이나 또 양안 관계나 또 한반도에 불똥이 튀지 않을까에 대한 대비 이런 부분을 많이 이야기했고요. 또 학계 또 전문가들이 이런 집단 지성 이런 토론회를 통해서 우리가 안보 전략의 어떤 방향을 수립을 좀 하는 기회를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주장이 있었는데 매우 유익한 그런 포럼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새해 국제사회의 가장 큰 이슈 아무래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집권 2주기 출범이 아닌가 싶은데요. 1월 20일에 이제 취임을 하죠. 전반적인 이제 우리 국제 정세 전망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하여튼 지금 뭐 기싸움이 대단한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미국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왔던 대만이 그 트럼프 정부에 대한 좀 상당한 어떤 걱정하는 뉴스가 나왔고 또 지금 멕시코, 캐나다, 파나마 모두가 이제 좀 있죠. 그리고 또 곧 나토와도 어떤 갈등이 있고 그래서 트럼프의 우선주의하고 각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외교의 어떤 노선하고 이렇게 국익하고가 좀 충돌하는 모습이 좀 많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죠. 내년에 트럼프 정부와 안보 분야만 해도 한 5개 정도의 협상의 어떤 전선이라는 표현은 좀 과할지 몰라도 좀 충돌이나 또 서로의 어떤 긴장 관계가 예상되는 첫째는 우리와 관련된 5가지 그렇습니다. 주제. 첫째는 방위 분담이 이미 합의됐는데 트럼프가 다시 하자 할 때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주한미군 규모 조정 철수에 대해서 지금 미국의 여러 가지 안보 라인을 보면은 이 부분이 거론될 가능성이 좀 많죠. 주한미군 규모 철수 부분
또 이 부분은 제일 합의가 쉬운 부분은 북한 인권 문제 같아요. 트럼프가 먼저 국회에 왔을 때 대한민국 국회에 와서 연설할 때 제가 현장에 있었거든요. 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우리하고 인식이 같아요. 마침 루비오 국무장관이나 왈츠 외교부 보좌관이나 모두가 이 북한 인권 문제 우리가 생각이 같을 것 같은데, 그러나 미국의 트럼프가 북한과 직접 협상을 할 때 대한민국 패싱 문제 이런 문제가 걱정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이 부분은 잘 안 다루는데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것이 미국이 러시아와 원래는 레이건 대통령 때 구소련이죠. 네. 고르바초프와 협상을 했던 중거리 협상이 있었는데 그것이 중거리 미사일 협상이 합의가 있었는데 그 협정이 일기 트럼프 때 깨졌어요. 미국 일방적으로 깼는데 중거리 미사일 개발을 새로 해서 예. 지금 일본에 배치하겠다 발표했고요. 독일에 배치하겠다 했는데 미군의 중거리 미사일을 그치. 일본에 배치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배치 문제에 따라서 조금 우리 정부와의 어떤 여러 가지 협상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군의 미사일을 일본 혹은 한반도에 배치를 하면 중국의 어떤 반발을 그렇습니다. 일으킬 수 있는 그래서 거네요. 결국은 사드 문제와 비슷하겠죠. 네. 물론 미국과 대한민국의 주권 문제죠. 그러나 이 문제가 국내 여러 가지 정치적 또 시민단체 들어가게 어떤 여러 사드 배치할 때 같은 그러한 그 갈등이 형성될 수 있으면 여기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되겠죠. 아직은 뭐 통과한 것도 없고 우리가 할 필요도 없는데 이런 문제들도 제기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올 한 해에도 여러 가지 좀 이제 이슈들이 제기가 될 수 있겠네요. 일단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가 조기 종식을 공언을 했는데 지금 미국도 이제 러우 전쟁에서 이제 약속한 게 있으니까 좀 많이 어떤 좀 물밑 협상들이 이루어지고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을까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트럼프로서 가장 그 좋은 바람직한 어떤 결정들은 변화는 취임하자 말자 취임을 전후해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고 종식을 트럼프가 했다. 이렇게 되면 네. 트럼프 정말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트럼프가 종전 협상을 하는데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트럼프의 기대대로 움직여질지는 네. 좀 의문이죠. 그러나 지금 이 종전 협상이 좀 진행되고 있는데 네. 좀 변화가 있어요. 그 러시아가 좀 우월한 입장이 있죠. 네. 왜냐하면 돈바스 지역의 그 영토 네. 확보한 영토, 우크라이나로부터 확보한 영토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네. 크루츠크 지역에서도 잃었던 영토가 상당히 네. 회복되고 있는 유리한 입장이 있고 젤렌스키는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는데 네. 최근에 용감하게 KBS 김철영 기자하고 우크라이나 현지 가서 촬영했잖아요. 그 인터뷰도 하고 그저께 그 나지 포럼에 와서 예. 김철영 기자가 저한테 전해준 얘기가 있는데 이게 뭐 이야기해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젤렌스키 정부, 젤렌스키 대통령 자신이 러시아에 잃었던 영토를 모두 현재 회복하고 종전을 하긴 힘들다. 이런 인식이 이제 현실주의로 바뀌는 거죠. 종전하는데 잃었던 땅 다 뺏고 다 회복하고는 못할 것 같다. 그래서 유리한 환경을 만들 이런 게 중요하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바뀌었다는 거는 종전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몰리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제 그 젤렌스키 그 신년 연설에도 좀 그런 비슷한 메시지가 들어간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어제 신년 메시지 이런 거죠. 종전을 해야 되는데 종전에 유리하려면 우리 젤렌스키 정부가 또 우크라이나 정부가 좀 더 스트롱, 강한 입장이 돼야 되고 강해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좀 젤렌스키 대통령이 조금 지금 이런 영토에 대한 집착에서 조금 벗어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안에서도 이제 전쟁을 끝내야 한다라는 또 여론이 또 심할 테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잠깐 돈바스 지역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북한군이 투입된 지역은 이제 쿠르스크 지역이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게 뺏긴 지역. 근데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에게 좀 불리하게 그러니까 이제 쿠르스크 지역에서는 그렇게 전황이 펼쳐지는 것 같아요. 예, 그게 우리 국민들의 우리 정부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 북한군이 12,000명 투입됐기 때문에 그 전황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렇죠. 그게 사실 좀 장비 전쟁이기보다는 병력 규모 면에서
하는 병력 규모가 게임 체인지가 되는 지역이에요. 강한 약간 소모전이 펼쳐지는. 그래서 병력 예. 규모가 중요한데 12,000명이 투입되면서 러시아에게 조금 유리한 국면으로 진행되고 있고 우크라이나가 크루츠크 지역에서 가장 많이 확보했던 그런 면적으로 기준으로 볼 때는 지금 3분의 1 지역 정도로 줄어들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크루츠크 전황이 급작하게 지금 러시아가 많이 회복하는 실질을 회복하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이 점은 김정은으로서는 많은 사상자가 나오고 피해자가 나오지만은 우리도 크루츠크 회복에 기여했다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크루츠크 지역도 우크라이나에게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소모전에서 병력 규모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12,000명은 엄청난 병력 규모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크루츠크 지역에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조금 불리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크루츠크를 많이 확보해서 돈바스 지역 잃었던 걸 좀 교환하려 했는데 예. 우크라이나로서는 굉장히 불리한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젤렌스키 입장에서도 좀 입장이 좀 답답한 입장이 난처해질 수밖에 없고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의 주장은 지금 쿠르스크 지역에서 북한군이 한 3,000명 정도 사상자가 발생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12,000명이 파병이 됐고 이제 3,000명 정도가 전투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더 파병이 될 수도 있을까요? 더 파병될 수도 있겠죠. 네. 북한으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푸틴과 김정은의 수싸움이 있겠죠. 곧 종전이 되는데 북한 병력을 더 받을 경우에는 러시아도 재정 상태 그렇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네. 재정적 부담을 많이 안아야 되는 부분이 그만큼 북한군의 있죠. 보상을 또 해줘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있고 김정은으로서는 이미 시작한 거 네. 또 뭐 일부 보도에 의하면은 많은 전사자 때문에 북한 민심이 좀 좋지 않다는 이야기가 그렇겠죠. 나오지만 북한 체제로 와서 그런 민심은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체제라고 본다면은 북한은 더 많이 보낼 거 싶을 거예요. 경제나 체제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돈을 좀 벌기 위해서. 그러나 러시아로서는 뭐 이제 크루츠크 지역을 완전히 다 거의 회복을 한다면은 어차피 승기는 잡았으니까. 그러면은 여러 가지 그 국제 관계, 나토와의 관계, 휴전 협상을 고려했을 때 북한군이 많이 오는 것이 오히려 협상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북한은 더 많이 보내고 싶은데 푸틴의 머리는 복잡한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이한 상황이긴 하게요. 네. 파병을 해주겠다는 나라는 있는데 오히려 받는 나라는 오히려 조금 이제 조심스럽고. 추측의 영역입니다만 네. 우리가 보면은 병력 병력이 파병되면 돈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돈을 부담해야 되는 러시아거든요. 러시아로서는 또 그 유엔 헌장이나 이런 거 보면 쿠르츠크 지역에는 뭐 억지 논리를 펼 수 있어요. 침략 받았으니까 북한이 도와주는 부분이 그러나 쿠르츠크 지역이 어느 정도 실적이 회복된다면 푸틴이 무리하게 북한 병력을 더 추가 요청할 가능성은 낮다고 봐야죠. 북한군이 더 피를 흘릴수록 러시아 입장에서도 그것이 또 부담이 되는 상황인 것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 우리 이제 대한민국 입장에서 가장 큰 또 관심사 중에 하나는 이 트럼프와 북한 김정은이 둘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까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가장 좋은 것은 제가 가장 최선의 시나리오는 트럼프가 북한하고 대화를 하는 것은 찬성입니다. 뭐 답답한 방식으로 고위급 회담을 하는 거. 그러나 그 의제라든가 입장을 정리할 때 우리 정부가 사전에 긴밀하게 정말 빛도 새나가지 않을 정도의 이렇게 공조가 이루어진다면 문제가 없는데 네. 우리 정부가 의논하지 않고 의제를 정하고 네. 또 양보를 하는 그러한 북한과 미국과의 대화가 진행된다면 이건 우리 안보에 코리아 패싱 이야기가 나오고 굉장히 우리 안보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오늘 뭐 어제 이렇게 보면 지금 트럼프의 안보 라인들이 예. 북한이 갖고 있는 어떤 궁극적인 전략적 목표가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하려는 데 있기 때문에 이 점에 유의해서 북한을 다뤄야 된다 이런 스탠스를 입장을 갖고 있다 그래요. 예. 그런 측면에서 걱정을 저는 뭐 크게 하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미국은 이렇게 그 북한을 다루는 데 있어서 대안을 하되 한국과 공조 부분은 네. 동맹 유지 전략 차원에서 또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한국과 긴밀한 협조를 하나의 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예. 당연히 문제로 다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게 지금 우리나라는 그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잖아요. 좀 그런 상황에서 좀 미국과 대화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까?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건 미국 대통령과 우리 대통령과의 어떤 관계 이런 측면보다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세계 전략과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안보 전략, 국가 간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요즘 말해서 브론스 동맹이라고 또 기존에 계속 이어져 오던 외교 라인들은 계속 이어져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시스템적으로 접근을 하고 다져가야 되겠죠. 그렇죠. 또 외교 관료들이 또 많이 바쁘게 움직여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 와중에 북한은 원산 갈마반도에 갈마해안 관광지구가 있나 봐요. 여기가 이제 10년 넘게 북한이 아주 신경 써서 조성을 했는데 올해 6월 개장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관광 사업을 좀 벌여서 좀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을 타개해 나가야겠다 이런 의도일까요? 원산 안 가보셨죠? 그러면 좀 뭐 가볼 수가 없잖아요. 저는 원산 가봤어요. 진짜요? 명사심리 모래도 만져보고. 명사심리 바다 해변이 굉장히 길고 모래가 굉장히 부드러워요. 명사심리라는 게 거기 그쪽 지역을 그렇습니다. 그 모래가 보통 바위가 부서져서 모래가 된 것이 아니라 폐강류, 조개가 부서져서 모래가 됐다 정도로 굉장히 모래가 아주 부드럽고 좋은데. 뭐 그런 제가 뭐 우연히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 가지 전문가적 입장을 좀 전문 지식을 얻기 위해서 가본 적이 있어요. 이 갈마반도는 이렇게 원산을 기준으로 보면 남쪽으로 약간 올라가 있는 부분이 갈마반도예요. 이 갈마반도와 우리 금강산 지역과 가까워요. 어디랑 가깝다고? 금강산과 그러니까 접근성이 좀 현대구를 만든 정주영 회장 고향 마을하고도 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침 그 갈마반도까지 한번 북한 촬영을 위해서 가본 적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북한이 이제 그 관광단지를 만들어서 중구한다 그러고 김주애를 데리고 김정은이 최근에 방문도 하고 그러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나오고 있는 화면 사진인가 보군요. 문제는 지금 북한의 관광업은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 경제에 도움이 돼요. 그러나 지금 시설이 없어서 관광객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북한이 원산에 관광객을 만들면 가장 많이 갈 수 있는 관광객이 누구겠어요? 대한민국과 일본이죠. 저기가 원산, 금강산 쪽이면 중국이나 러시아 쪽에서 오기는 어렵잖아요. 지금 원산에서 가까우니까 러시아 관광객에 대한 유치 노력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건 좀 최근에 들었습니다. 러시아 관광객들 평양에 많이 온다고. 그러나 지금 북한의 관광객이 관광 수입이 적고 관광 사업이 안 되는 이유는 인프라가 없어서가 아니고 체제 문제거든요. 관광객이 와서 북한 체제에 나쁜 영향을 줄까 싶어서 관광객을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관광객이 가는데 늘 감시 대상이 돼 있는데 누가 가겠어요. 놀러 가는데. 그렇죠. 놀러 가는데 감시 대상으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국내 정치적으로 하나의 메시지죠. 우리 먹고 사는 문제에 우리 김정은이 열심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주민들에게 국내 정치 목적으로는 좀 의미가 있지만은 저 인프라 가지고 관광이 됩니까? 관광은 인프라보다는 거기 가서 건물 잘 지어놓고 관광시설 잘 해놓는 것 그것 중요하겠지만 북한으로 봐서는 어떤 그 기본적인 체제의 변화 문제가 또 대외 정책이 바뀌지 않으면은 이게 관광 수입이 늘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이제 갈마해안 한번 가보셨다고 하니까 풍광 자체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갈만합니까? 그때 금강산을 개방할 때 제가 그 당시에 그 통일부 업무와 관련해서 같이 가본 적이 있는데 풍광은 정말 좋죠. 그래서 일제 강점기 시대에 일본인들이 많이 갔던 지역이죠. 그래서 명사심리라는 이제 별명까지 이제 붙었었고. 알겠습니다. 이제 새해 한반도 안보 전망을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 뭐 트럼프와 푸틴, 뭐 시진핑과 김정은 여러 가지 참 변수들이 얽히고 설켜 있다 보니까 참 풀기가 어려운 방정식인 것 같은데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아침에 새해 앞두고 아침에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좀 어렵죠. 난기류, 대학 난감 이렇게 많은 안보 전문가들이 얘기하는데 저거를 그 시인 타고르 아시죠? 타고르 시인의 시어가 생각이 나서 아침에 새벽에 찾아보니까 1929년 일제 강점기에 처음 말씀해 주셨던 아시아의 황금 시기에 아시아의 황금 시기에
코리아는 그 황금 시기에 등불의 하나였고 예. 그 등불이 다시 켜지는 날에 동방의 햇불이 되리라 이런 시를 영감을 남겼는데 그것이 100년이 지나서 맞아 떨어졌거든요. 어려울 때. 그런데 지금 우리 안보 상황이 좀 어렵습니다. 트럼프의 우선주의 때문에도 좀 봄에 좀 어려울 수 있고 금년에는 또 동북아 진영도 냉전 시대보다 더 엄혹한 진영 외교가 지금 새로 형성되고 있죠. 네. 중국과 러시아, 북한 또 이 대결 협력 관계되고 중국하고 미국이 이 심각한 총체적 대결, 총만 안 들이지 전쟁하는 분위기 비슷하게 지금 대결 구도로 가 있고 한반도의 남북 관계도 정말 긴장이 팽팽하게 형성돼 있어서 우리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인데 이 어려울 때일수록 타고로의 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려운 걸 우리가 극복해냈잖아요. 1920년대 그렇게 엄혹했던 시절에도 이럴 경우에 우리가 안보가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방위 외교란 말이 있잖아요. 전방위. 전방위란 외교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렇게 360도를 다 돌아보는 외교입니다. 전방위 외교. 앞만 내려온 거다가 전방만 보는 게 아니고 후방, 전후방, 측방 다 보는 것을 전방이라 그럽니다. 그게 너무 경직된 태도 또 이념 지향의 외교를 넘어서서 국익 중심의 모든 방향을 내다보면서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수단이 이전에는 정부의 외교부만이 열심히 외교했는 데서 지금은 공공외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쟁기념사업에서도 이번에 그 트럼프 되고 나니까 또 기업인이 가서 또 한국의 숨통을 틀어주는 이 기업 외교, 정용진 부회 공공외교 이런 외교들을 총합적으로 총합외교 또 전방위 외교를 통해서 이 위기를 극복을 해내야 되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이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